엄마, 엄마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해? 차가운 유골함을 품에 안자 엄마의 온기가 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 울어. 장모님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 다정한 위로에 잠시 기댔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나저나, 장모님 뭐 남기신 건 없으시대?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남편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냉기가 옷을 뚫고 등줄기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꼿꼿한 자세로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제 세상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데 이 차 안의 두 사람은 마치 지루한 친척집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마저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한참을 달리던 차 안에서 얼음장 같던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장례는 그럭저럭 잘 치렀다만 비용은 얼마나 나왔다니? 마치 시장에서 나물값 묻는 듯한 가볍고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날아와 제 가슴을 날카롭게 긁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비 때보다는 덜 들었겠지. 그때는 아주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컸잖니. 기가 막혔습니다. 순간 10수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제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며 조문객들이 다 듣도록 목소리를 높이던 시어머니의 모습. 아이고, 사돈어른 가시는 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우리 민석이 장인이신데 남 부끄럽지 않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는 복도 많다고.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어머니, 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유산 한 푼 없으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내장인 공장하던 사람인데 빚만 남기고 갔을 리는 없겠지. 잘 한번 알아봐라. 시어머니에게 그 두툼한 부조금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예의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금이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속에서부터 역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발 당신이라도 어머니를 말려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남편은 백미러로 제 충혈된 눈을 마주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집사람 피곤합니다. 그래, 당신은 다르겠지. 당신만은 내 편이겠지. 잠시 안도했던 것도 잠시, 그의 다음 말이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정산 서류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좀 쉬게 둡시다. 결국 남편의 머릿속에도 온통 돈과 정산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더는 내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비릿하게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와중에도 저를 보며 웃어주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없어도 우리 딸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귓가에 맴도는 엄마의 목소리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러고 송장처럼 누워만 있을 거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몸을 일으킬 힘도 없어 퀭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제 방안을 훑어보더군요. 엄마가 마지막 잠깐을 머물다 가신 그 방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다는 듯이 쯧쯧 안 사돈 유품은 언제 정리할 거냐? 저런 물건들 방에 오래 두면 죽은 사람 기운이 남아서 집안에 우환이 끼는 법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 오늘 당장 깨끗하게 치우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던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이리 와서 장모님 물건들 좀 내다 버리거라. 어차피 다 낡아 빠진 것들 뿐인데 자리만 차지하지 않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제 단호하고 싸늘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그들 앞에서 그림자처럼 순종하며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질러. 제 엄마 물건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악력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일은 충격이 크긴 컸나 보네. 어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제가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떠밀고는 저를 맹수처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래?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잖아. 낡아 빠진 물건들 껴안고 있으면 엄마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냐고. 낡은 물건 아니야. 나한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마의 모든 것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라고. 저도 모르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소중하면 평생 끌어안고 살아.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만 해봐. 남편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세운 명백한 저항의 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엄마의 채취가 옅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목둘레가 헤어진 낡은 스웨터, 그리고 방 한 구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작은 서랍장까지 모든 것이 엄마의 고단했던 삶과 저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집올 때 해오셨다는 그 낡은 서랍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매니 서랍을 열자 엄마가 쓰시던 낡은 손거울과 빗, 그리고 빛바랜 로션병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서랍에는 제 어릴 적 사진들과 엄마 옷가지 몇 개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평생 끼고 사셨던 낡은 가죽 지갑과
조그만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몇만 원과 닳고 다른 제 증명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전화번호나 약속 날짜 같은 것들을 이 작은 수첩에 메모하곤 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를 따라 페이지를 넘기는데 문득 수첩의 맨 마지막 장, 안쪽 깊숙한 곳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숫자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0416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네 자리 숫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지? 엄마 생신도 제 생일도 아버지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 고개를 갸웃거리던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엄마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처럼 아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살이에 힘들어하던 때였을 겁니다. 친정에 와서 몰래 눈물 짓는 저를 보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선영아, 혹시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엄마가 남긴 거 꼭 확인해 봐라. 그게 우리 딸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저 딸 걱정해 하시는 막연한 위로의 말씀이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혹시 엄마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닫았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네 자리 숫자. 하지만 이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장모님 뭐 남기신 건 없으시대? 이 미스터리한 숫자가 혹시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일까? 아니면 저들의 끝없는 탐욕을 잠재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일까? 그날 밤 저는 그 숫자가 적힌 수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제 인생의 가장 길고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0416. 하룻밤 사이에 그 네 자리 숫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제게 남겨진 작은 희망의 불씨일까? 아니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당길 절망의 추일까?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첩을 가슴에 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알아서 해.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의 무관심이 차라리 방패가 되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원래 사시던 집의 현관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들어서자 엄마가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심장을 저미게 했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의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제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선영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 공간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엄마의 비밀 공간은 바로 이 낡은 옷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철진한 옷가지들을 한쪽으로 걷어내자 벽에 붙어 있어야 할 옷장 뒷판 일부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을 밀어내자 예상치 못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가정용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불이라도 나면 중요한 서류라도 지켜야 한다며 사오셨던 이제는 구식이나 다름없는 디지털 버튼식 금고. 설마 엄마가 말씀하신 게 이거였을까?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디지털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0416.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삑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수수께끼의 첫 번째 문이 제 앞에서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한 쇠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금고 안은 의외로 단출했습니다. 엄마의 낡은 통장 몇 개와 빛바랜 사진 뭉치, 그리고 가장 아래에 놓인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와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일기장. 먼저 통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엄마.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의 마지막은 전부 합쳐봐야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유산이 고작 이것뿐이란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엄마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어느 이름 모를 동네, 지금은 허허 벌판일 어느 지역의 땅 문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IMF 외환위기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엄마가 사두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당장 제 식구들 먹고 살기 힘들어 친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 이런 땅이 있는 줄도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 쓸모없는 땅을 왜 팔지 않고 가지고 계셨을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땅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기에 이 낡은 종이 한 장을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하셨던 거겠지,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소파 위에 늘어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친정엔 무슨 일로 갔었어? 정리할 게 아직도 남았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금고가 있기에 열어봤는데 별건 없더라. 옛날 통장이랑 땅 문서 하나가 전부야. 땅 문서? TV 채널을 돌리던 남편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 땅인데? 경기도 화성이라던데. 아주 오래전에 사두신 건가 봐.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던지다시피 하고는 벌떡 일어나 제가 늘어놓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땅 문서 좀 줘봐. 어디 있어? 그는 제 손에서 서류 봉투를 거의 빼앗다시피 채워가더니 개걸스러운 사람처럼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던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이 주소 맞아?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가진 땅 문서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강남선 역세권 확정 같은 붉은 글씨들이 거미줄처럼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뜨거운 땅이야. 몇 년 안에 수십억, 아니 수백억짜리 금싸라기 땅이 될 곳이라고.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집에 와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 불이라도 났어? 왜 이리 소란이야? 어머니, 대박이에요. 장모님이 남기신 땅이 대박이 났어요.
여기가 신도시로 개발된대요. 신도시로.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에서 땅 문서를 낚아채더니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는 정말 복도 많다. 죽은 내 어미가 저 세상에서도 너를 돕는구나. 그러면서 제 손을 살갑게 잡는데 그 차갑고 축축한 손의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아가, 너도 알다시피 이런 큰일은 여자가 혼자 처리하기 힘든 법이란다.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순진한 내가 뭘 알겠니?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걱정이었어요. 집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런 건 제가 나서서 꼼꼼하게 알아봐줘야죠.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가운데에 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석이가 나서야지. 내가 장모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안 생기게 하고 개발업자들이랑 협상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니 아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서 땅 문서를 슬쩍 빼내어 자기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덤벙대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땅에 관련된 모든 일은 나한테 맡기면 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 잃은 슬픔이나 잘 추스르고 있어. 그 말은 마치 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이 일에서 빠져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땅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악몽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제 귓가에 속삭였던 남편의 그 잔인한 한마디. 장모님 뭐 남기신 건 없으시대?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그 안에 담긴 시커먼 욕심의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금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유품, 낡은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땅 문서에만 정신이 팔려 이 낡은 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 일기장을 땅 문서와 함께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을까? 어쩌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경고와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을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내 딸 선영이가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물 위로 아지랑이처럼 번져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은 뜻밖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영이는 그저 좋다고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지만 나는 보았다. 사윗감의 사람 좋은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계산을. 그는 내 딸의 순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순종을 이용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부디 나의 기우이기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남편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걸까요? 그 뒤로도 일기장은 제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남편의 모습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제가 시댁에 보낸 비싼 예단이 사실은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부풀린 것이었다는 사실. 제가 아이를 유산하고 몸져 누워 있을 때 남편은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고 웃어넘겼다는 이야기까지.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이 낡은 일기장 안에
피눈물로 새기고 계셨던 겁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가 믿어온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읽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바쁜 사람이야. 당신 어제 가져간 땅 문서, 이리 내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당신 정말 왜 이래? 어제는 내가 잘 보관한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었잖아.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무슨 바람이 분 거야? 그 땅 엄마가 나한테 남긴 거야. 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을 이유 없어.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제게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를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장모님 돌아가시고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자꾸 이러면 곤란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 큰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응? 당신 힘들지 않게 해주려는 거잖아. 그의 말투는 더없이 부드럽고 걱정스러웠지만 그 눈빛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혹은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민서가 아직 안 갔니? 내가 너 든든히 먹고 다니라고. 갈비찜 좀 해와 또. 어머, 너희들 왜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능숙한 연기자처럼 상황을 살피더니 제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가,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집사람이 이상해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땅 얘기를 하면서 저를 도둑놈 취급하지 않나, 헛소리를 하지 않나,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요. 그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아가, 너 정말 왜 그러니? 그깟 땅이 뭐라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민석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남편을 못 믿고 남의 속을 이렇게 썩여?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 앞에서 저는 순식간에 재판정의 선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작전은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처남. 자네 누나 말이야, 요즘 좀 많이 이상해. 장모님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자꾸 누가 자기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상대는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제 피부치. 그에게까지 저를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철아, 너 혹시 매영한테 무슨 얘기 들었니? 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괜찮은 거야? 매영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 엄마 돌아가시고 누나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가 엄마 땅 뺏으려고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라고. 제 절박한 외침에
동생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누나, 진정해. 매영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몇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누나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일단 좀 쉬어. 응? 내가 조만간 한번 들를게. 철컥.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생마저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집 밖으로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집 여자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안부까지 묻던 사이였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엄마. 아, 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쥐가 난 것처럼 황급히 내려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그 여자와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가 이명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글쎄 요즘 헛것이 보이나 봐. 자꾸 누가 자기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소리 지르고 불쌍해서 어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시어머니가 흘린 악어의 눈물과 동정심 가득한 거짓말의 독은 이미 퍼져 있었던 겁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저는 남편 잘 만난 덕에 호강하며 살다가 엄마 잃은 충격에 정신이 나가버린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모두가 저를 동정과 연민 혹은 기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사방이 투명한 유리벽으로 막힌 것처럼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공포와 불안에 질려 하얗게 변해버린 입술. 거울 속의 여자는 제가 보기에도 낯설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남편 말대로 내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엄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약 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용한 한의원에 가서 특별히 약을 지어오셨어. 이거 마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야. 남편은 제 입가에 약 사발을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하고 씁쓸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엄마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아,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이 말을 꼭 새겨두거라. 내 남편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웃으면서도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자다. 그 사람이 주는 것은 물 한 잔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거라. 저는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쨍그랑 약 사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고 끈적한 액체가 하얀 바닥을 더럽게 적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다정하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당혹감과 모든 것을 망쳤다는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 너머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깨진 사기그릇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져 검은 강처럼 번져나가는 한약과 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잘 짜인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분노와 당혹감만이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뚝을 쇠사슬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에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그 정성을 이따위로 짓밟아? 당신은 치료가 필요해. 아주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치료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종착지를 예고하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처럼 양옆에 앉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거실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제 얼굴을 시체처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가, 솔직하게 말해보렴. 요즘 헛것이 보이지? 그렇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할 필요 없다. 민석이에게 다 들었어. 누가 내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소리 지르고 사방에 적들만 있는 것 같다며? 남편을 도둑 취급한다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아픈 거야.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장모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병이 된 거라고. 생각 좀 해봐. 우리가 당신 재산을 왜 뺏어?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치료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환자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원래 좀 감정적이었잖니. 내 엄마 감기만 걸려도 며칠 밤낮을 울고불고 하던 애가 너야. 그 착한 심성이 병이 된 거다, 병이. 시어머니는 제 과거의 효심마저 병의 증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항변은 그들에게는 그저 정신병자의 히스테리, 병이 깊다는 증거로만 들릴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안락했던 제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서 자동차 열쇠와 신용카드, 지갑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위험한 짓이라도 할까봐 그래. 당신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그는 제 손과 발을 묶어놓고 보호라는 말을 썼습니다. 외출은 금지되었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는 어느새 소리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이 넓은 아파트에 홀로 갇혔습니다.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집안은 싸늘하고 어두운 동굴 같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는 전화기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저를 옥죄는 쇠사슬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감시 전화였습니다. 아가, 밥은 먹었니? 약은 잘 챙겨 먹고? 민석이가 내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내가 얼른 정신 차려야 우리 아들도 살지.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정말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것만 같은 끔찍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남편이 감시용으로 남겨둔 낡은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연결된 동생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누나, 왜 자꾸 전화해? 나 바쁘다고 했잖아. 인철아, 제발 누나 말 좀 믿어줘. 매형이 나를 이 집에 가두고 있어.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누나,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진짜 전화하지 마. 매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나 해? 누나 병 고칠 때까지는 나도 누나 안 볼 거야. 그게 누나를 위한 길이야. 그러니까 매형 속 좀 그만 썩이고 주는 약이나 잘 챙겨 먹으면서 치료나 잘 받아.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 소리가 이 세상과 저를 잇던 마지막 탯줄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낯선 중년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인사해. 김 원장님이야. 당신이 병원에 가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집으로 모시고 왔어.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가방과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난 아프지 않아요. 당장 나가세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아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의사라는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아 인자한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네. 혹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이 꿈에 자주 나오시나요? 어머니가 말을 걸기도 하시고요. 가끔요. 누가 어머님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귀중한 물건을 빼앗으려 한다는 기분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료가 아니라 짜인 각본에 저를 끼워 맞추기 위한 확인 절차였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이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렇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피해망상 증세도 보이고요. 가끔은 혼자서 웃거나 울기도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기록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분을 많이 힘드시게 하는군요.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좀 바꿔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편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의사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를 현관까지 정중하게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림자연요양병원. 남편은 그 책자를 제 눈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여보, 당신을 위한 곳이야. 저기 봐, 공기도 좋고 산책길도 예쁘고. 저런 데서 전문가들 보살핌 받으면서 푹 쉬다 오면 지금의 나쁜 생각들은 다 사라질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진심 알지? 남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사약보다도 더 독했습니다. 요양병원. 그것은 저를 사회로부터, 제 재산으로부터, 제 인생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하고 말살시키려는 그들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책자 표지에 인쇄된 평화로운 병원의 전경이 제 눈에는 창살 없는 감옥,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도망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저 지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림자연요양병원. 그 글자는 제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데로 알아봐 줄까? 남편은 제 앞에 주스를 한 잔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입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입원실이 하나 난다더라. 그 전에 당신 짐도 좀 챙겨놔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목록 적어줘. 내가 다 사다 놓을게. 남편은 마치 휴가 계획이라도 짜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제 인생의 유예 기간은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낡은 예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맹세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과 제게서 빼앗을 거대한 부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 앞에서 저의 미래를 의논했습니다. 민서가 내 아내 병원에 들어가면 땅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한정치산자 신청은 바로 해야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요. 병원 진단서만 첨부하면 일사천리예요. 변호사 말로는 2~3달이면 충분하대요. 한정치산자. 법적으로 저를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엄마가 남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겠다는 그들의 시커먼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소파 구석에서 몸을 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입원 예정일 이틀 전 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식탁 의자를 끌고 와 베란다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갇혀 있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찢겨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저 집 여자가 또 저런 애라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 아파트에서 남편 등골 빼먹는 미친 여자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곧이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제 몰골을 보고는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어디서 감히.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싸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네. 당신 정말 중증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으로 옮겨야겠어. 더는 안 되겠어. 그의 마지막 말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진 차가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익숙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낮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물품들을 정리한답시고 내놓은 상자에서 굴러나온 엄마의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그래, 나에게는 아직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일기장을 품에 안고 제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웅크려 누워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읽다 멈춘 그 뒷부분부터였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이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오늘 사위놈이 나를 찾아왔다.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모른 척 500만 원을 쥐어보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놈이 노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선영이가 알면 기절할 테니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겠지. 사위놈이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내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그놈의 눈빛이 변했다. 내게 온갖 막말을 퍼붓고는 장모님,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두려웠다. 저 악마 같은 놈이 내 딸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다정한 남편, 능력 있는 사위. 제가 알고 있던 그의 모든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저 악마는 분명 내 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들 것이다. 선영아, 내 딸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너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겠지. 하지만 울지 마라. 엄마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두었단다. 이 일기장 맨 뒷장을 펼쳐보아라.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일기장의 가죽 표지 안쪽에 꿰매져 있던 작은 주머니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강석 변호사. 이 사람은 내가 젊은 시절 목숨처럼 도왔던 친구의 아들이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다. 그에게 연락하거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하렴. 진달래 화전의 빚을 갚아주세요라고. 쪽지를 손에 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억눌려 왔던 분노와 배신감과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처절한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는 죽어서까지 이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길을 열어주고 가신 겁니다. 엄마, 엄마.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사의 탄생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준 저녁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저 악마들에게 엄마와 내 인생의 빚을 처절하게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퀭한 눈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 이제 병원으로 가야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안도와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진작 그랬어야지. 가서 푹 쉬다 와. 이 집이랑 땅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남편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순한 양이었지만 그 속에는 복수의 칼날을 품은 늑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가 되어 이제 그들의 지옥문을 열어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다른 환자들이랑 싸우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마치 어린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아빠처럼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당신 좋으라고 가는 거잖아요. 제 순순한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다시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래, 그거야. 당신이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믿고 의지해야지.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에서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순종의 가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자 하얀색의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림자연 요양병원. 깨끗한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셔서 입원 수속 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남편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저를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또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속을 마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회사에 가봐야 해.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면회 올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간호사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선영님, 이제 병실로 가실까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마지막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쪽지에 적혀 있던 최강석 변호사. 그에게 연락할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제 창백한 얼굴과 식은 땀을 보고 간호사는 의심 없이 저를 가까운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금방 휠체어 가져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엄마의 일기장과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간신히 휴대전화 번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선영 님이요? 누구신지. 혹시 진달래 화전을 기억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다른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달래 화전 이선영 혹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던 화전 이모님 따님이십니까? 화전 이모. 엄마의 젊은 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님을 꼭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으신 겁니까? 변호사님, 저 지금 요양병원에 갇혀 있어요. 제 남편이 제 재산을 뺏으려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이곳에 가뒀어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땅 문서 이야기, 남편과 시어머니의 음모,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과정, 그리고 이 병원에 강제로 갇히게 된 상황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최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이선영님은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씌운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십시오. 밥도 거부하고 헛소리도 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선영님을 통제 불능 환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그래야 제가 이선영님을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빼낼 명분이 생깁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며칠만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남편과 시어머니, 의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저를 안심시키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꺼져가던 심장에 다시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미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밥과 약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음식에 독을 탔어. 나를 죽이려는 거지.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복도를 서성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저들과 한패지. 내 돈을 뺏으려는 악마의 자식. 제 광기 어린 행동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혀를 내둘렀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제가 완벽한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면회를 온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안타깝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네. 어쩌면 좋아. 역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대 저기 하늘에서.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의 위선적인 모든 말을 옷 속에 숨겨둔 작은 핸드폰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제 병실 문이 열리고 최강석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함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앞에 서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병원 관계자들과 남편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감금 및 인권 유린 혐의로 이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김민석 씨, 당신은 아내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들 누구야? 내 아내는 지금 아파요. 이 변호사라는 작자가 지금 내 아내를 꼬드겨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걱정하는 비련의 남편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한 연극을 지켜보던 제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났어요.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광기도 히스테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철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들이 남편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권위 조사관들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그 지옥 같던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온 환자복 위로 최 변호사가 자신의 고급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사람의 온기가 제 등 뒤로 전해져 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녹취 증거만으로도 불법 감금 교사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한정치산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부분이 발견되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제 질문에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선영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이선영님의 인격과 삶에 가한 모욕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가 제게 내민 것은 화려한 금박으로 장식된 한 장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에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 남편이 저를 병원에 가두고 제 재산을 가로챈 뒤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해 성대하게 준비한 위선의 무대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그들의 모든 친인척과 지인들이 모일 겁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체면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복수는 바로 그곳에서 이선영 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는 초대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제 손바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퀭한 눈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해준 제 나이에 어울리는 가장 기품 있고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시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침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남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잔치를 마련한 아드님,
효심 지극한 김민성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팔순을 맞이하신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아들이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파 요양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되찾아 내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마쳤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아이고 저런 효자가 없다. 부인이 아파서 속이 얼마나 상할까 하는 동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최 변호사가 연회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를 본 그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길. 민서가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에 하객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선을 뚫고 최 변호사와 함께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최 변호사의 단단한 몸짓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연회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위해 애쓰신 제 남편 김민석 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조금 전 제 아내가 아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를 가족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줄 도구로만 여겼던 이 사람들 때문에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연회장의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나저나 장모님 뭐 남기신 건 없으시대?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남편의 다리가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내뱉었던 첫 번째 탐욕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정치산자 신청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병원 진단서만 첨부하면 일사천리예요. 두 번째 녹음 파일에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장님,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렇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피해망상 증세도 보이고요. 세 번째 녹음 파일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던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서 푹 쉬다 와. 이 집이랑 땅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마지막 녹음 파일이 끝나자 연회장은 분노에 찬 하객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로 쓰러지듯 주저앉은 남편과 충격으로 실신한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칭송하던 효자 아들과 인자한 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화려한 잔치는 제 어머니의 피와 제 눈물로 차려진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당당한 걸음으로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위선과 명예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밤, 그날의 공기는 놀랍도록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제 등 뒤로 들려오던 비명과 고함, 깨진 유리잔 소리, 그 모든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호텔의 육중한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저는 지난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한꺼풀씩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홀가분했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달콤한 꿀이 아니라 쌉쌀한 약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은 골마 터져 악취를 풍기던 제 인생을 비로소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휙휙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 위로 그림자가 겹쳐졌다 사라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어떤 위로의 말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의 끝에서 저는 제 안에 이토록 단단하고 차가운 분노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십시오. 이선영님.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이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차가운 유리벽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임시로 나온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구겨진 수의를 입은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귀신에 씌어서 그랬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구둣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겨울 호수처럼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의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로 하얀 이혼 서류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은 당신의 탐욕과 위선을 위해 내가 희생했던 시간일 뿐이에요. 당신의 그 역겨운 눈물에 더는 속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도 후회도 결국은 엄마가 남긴 돈을 향한 미련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제 얼음장 같은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김민석은 불법 감금 교사, 사문서, 위조, 재산 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평생을 번듯한 신사, 능력 있는 남편으로 살아온 그의 마지막은 차가운 교도소의 회색 죄수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순 잔치의 충격으로 쓰러져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된 채 병원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성공과 부에 집착하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던 그녀의 마지막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외롭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어느 초겨울, 남동생이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매형 말만 믿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내 편인 누나의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았으니.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대추차 2잔을 내어왔습니다. 지난 일이야. 너도 그들의 완벽한 연극에 속았을 뿐이겠지. 하지만 인철아. 저는 덜덜 떨리는 찻잔을 든 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지는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지옥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손을 뿌리치던 너의 그 차가움을 나는 아마 평생 기억하며 살게 될 거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찻잔 위로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결코 예전처럼 살갑게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상처의 흔적이자 새로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화성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엄마가 피눈물로 지켜낸 희망의 증표이자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땅 위에 작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고통받은 여성들이 잠시 쉬어가며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던 날 저는 현판을 제 손으로 직접 걸었습니다. 선영의 집. 특별할 것 없는 이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소중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엄마의 땅이 사계절 내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카페의 가장 따뜻한 창가에 앉아 갓 내린 커피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성경처럼 읽는 제 인생의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고 푸릅니다. 엄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며 우리 딸 장하다 하고 웃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엄마. 엄마는 제게 땅이 아니라 제 발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김민석의 아내, 박 여사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그림자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내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지옥 같던 시간조차 지금의 단단한 저를 만들기 위한 쓰디쓴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배신과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이선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서 엄마가 제게 선물한 이 2번째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소중하게 살아갈 겁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엄마, 이제 보여? 나 이렇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정말로. 오늘 이야기는 돈이라는 탐욕 앞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얼마나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벼랑 끝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서 당신이 뭘 알아라는 무시를 당하거나 내 목소리가 투명한 벽에 막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주인공 선영 씨처럼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용서만이 항상 정답일까요? 때로는 짓밟힌 내 자신을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매듭짓고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묵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